1999년 8월 5일 중국 산둥성 웨이하이시의 한 공사장에 아침 7시부터 노동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날 그들은요, 토양 추출 작업을 하기 위해 여러 대형 트럭과 포크레인 등등을 운전해와 땅을 막 고르게 만들거나 파기 시작했어요. 이때 노동자 중에 한 명이었던 레오리, 그는요 포크레인 담당이었습니다. 열심히 막 땅을 파는데 포크레인을 오래 다뤘다 보니 이 손에 감각이 있거든. 땅을 한 1m 이상의 깊이로 파냈을 때 뭔가 손에 전과 다른 감촉이 느껴진 거예요. 지금 이 땅 속에 이물질이 있는 것 같은데? 이 소리에 한 동료 직원은요, 이거 땅에 보물이라도 묻혀 있는 거 아니야? 레오리는요, 이 말에 은근 아닌 거 알면서도 혹시나 하는 거 있잖아요. 그렇게 좀 더 세심하게 땅을 파내 보는데 웬 큰 포대 같은 게 하나 나와. 뭐지? 싶어 그 포대를 열어봤더니 그 포대 안에 한껏 오그라든 사람 머리가 떡하니 얼마나 놀래요. 이 소식은 몇 분 만에 근처에 있던 모든 노동자들에게 전해졌습니다. 경찰이 출동했을 때 진짜 그 포대자루 주위에 옆에처럼 엄청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구경하고 있었대요. 그 포대자루 안에는요, 썩고 오므라든 여성의 시신이 목에 줄을 그대로 감은 채 들어가 있었는데, 한 가지 특이했던 건 이 시신의 손발도 등 쪽으로 묶여 있었는데 그 등 뒤에 매듭 쪽에 젓가락이 하나 꽂혀 있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범인이 이 끈을 안 풀리게 하려고 꽂아둔 거였겠죠. 그리고 또 하나, 이 여성의 머리카락도 이상했습니다. 여자 머리가 한쪽은 길고 한쪽은 짧아. 약간 반삭한 것처럼. 옆에는 참고자료예요. 왜 머리가 이렇게 돼 있지? 혹시 범인에게 고문을 당했나? 이렇게 잘린 건가? 거기다 경찰은 시신 아래쪽에서 빨간 가방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 가방 안에서 가죽 반바지 한 벌에 끈 민소매 하나가 또 나왔어요. 그런데 그 가죽 반바지에 호주머니 있죠? 그걸 딱 뒤졌더니 머리카락 한 뭉치가, 이 모든 게 살인사건임을 얘기하고 있죠? 검사 결과 가죽 바지에 있던 머리카락, 피해자의 머리카락이었습니다. 나이는 대략 30대, 키는 한 163 정도, 사망 원인은 목이 졸린 질식사였어요. 사망한 건 생각보다 꽤 오래됐어. 한 1년 전 사망한 걸로 추정이 됐습니다. 그만큼 이 시신 상태가요, 거의 뼈로 변해 있었어요. 즉 지문을 어떻게 구현해내기가 쉽지 않았다는 겁니다. 1990년대 중국은 DNA 기술이 널리 사용되지 않는 상황이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피해자의 신원 확인이 어려운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시신 밑에서 발견됐던 그녀의 빨간색 가방, 거기서 단서가 하나 나옵니다. 메모지가 하나 발견된 거예요. 1년 동안 묻혀있던 그 메모는요, 가방 속에 있었기 때문에 비교적 일부 글자가 남아 있었습니다. 확인이 가능했어요. 메모에 적혀있던 건 팁 전표, 금액은 400위안. 이걸 내준 곳은 웨이하이에 있는 카지노였습니다. 바로 이 카지노 도박장으로 갔어요. 거기서 진짜 직원부터 손님들까지 모두 검문, 탐문 수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 결과 중요한 단서를 얻게 됩니다. 사건이 발생하기 약 몇 년 전에 양리라는 여자가 여기 카지노 도박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한 1년 전 10월의 어느 날부터 양리가 무단 결근을 하더니 연락도 안 되고 잠수 타버렸다고. 1990년대 중국은요, 거의 대부분 삐삐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해요. 그렇다 보니 지금처럼 수시로 연락을 할 수가 없었죠. 게다가 이 도박장 카지노에서 당시 양리가 일했던 직업이 워낙 이직률도 높고 하루하고 무단 때리고 이런 경우도 많아서, 양리도 그냥 힘드니까 무단 때렸나 보다, 대수롭지 않게 생각, 따로 연락도 신고도 안 했었다는 거예요. 이런 단서에 따라 경찰은 이 양리의 삐삐 번호를 알아냅니다. 그리고 그 삐삐의 소유자를 확인해 보는데 웬걸? 소유자가 양리가 아닌 거예요. 손씨라는 여자 꼴로 나와. 잘은 모르겠는데 유흥 쪽도 그렇고 이런 카지노, 도박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거의 가명을 많이 썼었대요. 그러니까 순간 경찰이 이 양리 가명이구나, 본명이 손씨구나. 추가 확인 결과
이 둘은 동일 인물 맞았습니다. 손 씨가 본명이었어요. 경찰은요, 바로 이 손 씨의 고향집을 찾아갔습니다. 손 씨의 부모님한테 당신 딸이 시신으로 발견됐다. 약 1년 전에 사망한 걸로 보인다. 뭐 이상한 일은 없었냐 물어보는데 이 엄마가 팔짝팔짝 뛰는 거예요. 무슨 소리 하냐고. 우리 딸 반년 전까지만 해도 살아 있었다고. 우리 딸 지인들이 딸한테 전달해준다고 대신 우리 집에도 왔다 갔는데 무슨 소리 하냐고. 아니 이 소리에 경찰도 당황을 한 거예요. 1년 전에 사망했는데 약 6개월 전에 연락도 왔었고 딸 지인들도 집에 이제 찾아왔었다고 하니까 이 무슨 상황이야. 가족들은요 이제 약 6개월 전에 이제 손 씨한테 직접 연락을 받았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 내가 지금 바빠서 못 내려가가지고 내가 내 친한 친구들 2명 보냈어. 그 친구들한테 이것저것 서류 좀 넘겨줘. 그 전화 받고 며칠 뒤 정말 집으로 이제 손 씨 친구라고 남자 하나 여자 하나가 찾아왔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손 씨의 호적부 그리고 예를 들면 인감도장 같은 거 그리고 신분증 플러스 이제 신분증 대신해서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서류 같은 거 이런 거를 달라고 해서 받아갔었다는 거예요. 손 씨가 농업에서 비농업으로 뭐 이전 신청을 한다느니 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이 말을 들은 경찰은요 약간 황당했어요. 왜냐면 아니 그 두 친구가 가족들이 봐왔던 친구들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낯선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믿고 그걸 그냥 내줬다고? 아무리 전화가 왔었다 한들 되게 중요한 문서들인데 어떻게 그렇게 쉽게 믿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에게 넘겨줄 수 있나. 거기다 더 황당했던 건 보통 이렇게 넘겨주고 나면 다시 전화라도 한 통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딸아 방금 네 친구들이 왔다 갔어. 호적부 뭐 신분증 등등 서류 넘겨줬다. 꼭 확인해라. 이런 전화라도 해야 되는데 이때 가족들 이런 확인 전화 한 통조차 하지 않았고 반대로 전화도 없었는데 이상함을 전혀 못 느끼고 있었다는 거예요. 경찰은요 딱 감이 왔습니다. 이날 뻔뻔스럽게 손 씨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간 이 두 년놈들, 이 2명이 손 씨를 죽였구나. 곧이어 이들이 가져갔다는 호적부와 신분증 등등이 다음 단서가 됐습니다. 경찰은요 손 씨의 어머니를 통해 손 씨의 정기예금 통장이 하나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바로 은행으로 가서 손 씨의 은행 계좌 등등을 확인해 봤더니 역시나 손 씨가 사망한 후에 그녀의 통장에서 돈이 빠져나갔네. 이거 누가 뺐겠습니까? 여러분 은행이에요. 은행은 보안이 철저하죠. 손 씨의 계좌에서 돈을 뺀 사람은 의외로 쉽게 잡힙니다. 유리매라는 여자, 그 여자는요 잡히자마자 모든 걸 풀어요. 손 씨 본집에 가서 여러 가지 서류를 다 받아왔다. 그걸로 손 씨를 사칭, 돈을 다 뽑았다. 그런데 내가 손 씨를 죽인 건 아니다. 손 씨를 죽인 건 내 남자친구다. 손 씨를 죽인 이유는 손 씨가 우릴 다 병들게 만들었으니까. 응? 이게 무슨 말이야? 무슨 병? 유림의 왈. 자기와 손 씨 둘은요 저녁에 막 클럽 같은 파티에서 놀다가 우연히 알게 됐는데 이때 유림의 자기는 호텔 웨이터 일을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이제 막 친해지게 되면서 손 씨 이 여자가 자꾸 나한테 너 그거 해서 얼마 버냐고, 내가 돈 쉽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너 그 일 그만두고 나랑 같이 일하자고. 무슨 일? 몸대 주는 일. 남자 한 명과 자면 돈이 얼만데. 이때 손 씨가 유리매를 자꾸 꼬드긴 이유는요 유리매가 이뻤으니까, 몸매가 좋았으니까. 금전의 유혹에 넘어간 유리매는 손 씨의 설득으로 다니던 웨이터 일을 그만둡니다. 그리고 그녀와 함께 몸 파는 장사를 시작해요. 그렇게 한 2달 정도 일했을까요? 순간 유리매가 내가 하는 일에 비해 돈이 너무 안 들어오는 것 같아. 내가 오늘 잔 남자가 예를 들어 3명인데 그럼 내 계산으로는 나한테 못해도 150만원 정도 들어와야 되는데 내 통장에 찍힌 건 약 70만원 정도. 나머지 돈은 어디 갔어? 이렇게 된 거예요. 와, 이거 가운데서 손씨 인연이 다 가로채고 있는 거 아니야? 그럼 나만 몸 굴리면서 이 고생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런 금전적인 갈등 때문에 이 둘은요 되게 불쾌하게 갈라서게 됩니다. 그 후에 유리매는 다시 웨이터 본업으로 돌아와요. 그냥 이렇게 둘 사이는 끝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유리매가 얼마 안 가 자오라는 남자친구가 생긴 거예요. 막 연애하면서 잘 사귀고 있는데 어느 날부턴가 갑자기 이 남자친구가 몸이 안 좋대. 중요 부위가 막 아프고 붓고 뭐 나고. 그러니까 자오가 병원을 간 거예요. 거기서 알게 된 겁니다. 내가 성병에 걸렸다는 걸. 내가 성병에 걸릴 게 없는데 왜 걸렸지? 나랑 관계한 사람은 유리매 뿐인데. 그러니까 바로 유리매한테 따졌고 이에 유리매가 이 모든 걸 얘기한 거예요. 사실 나 몸 팔았다. 그런데 내 의지로 판 게 아니다. 손씨가 강제로 시켰다. 그리고 돈도 다 지가 가로채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겁니다. 결론은 자기 선택이었으면서 인연도 웃기죠. 여튼 그러니까 이 말을 들은 자오 열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몸은 몸대로 팔고 돈은 돈대로 못 받고 그냥 이렇게 끝냈다는 거야? 그런 게 어딨어. 그년 아주 못된 기집애네. 그런 년은 가만히 두면 안 돼. 걔 전화번호 지금 있어? 네가 못 받은 걔가 빼앗아간 돈이라도 다 받아내야 될 거 아니야. 아, 나만 믿어. 그렇게 복수가 시작된 겁니다. 1998년 10월 27일 오후 자오의 모든 계획 아래 유리매는 안녕? 오랜만이야. 잘 지내지? 우리 볼까? 하면서 손씨를 자기 새방으로 유인합니다. 그렇게 손씨가 아무것도 모르고 새방에 딱 들어오자마자 유리매와 자오 둘이서 손씨를 묻고 오만 폭행해 고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고문 중에 하나가 머리를 반만 밀어버린 겁니다. 이때 손씨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러니까 뭘 원하는 거냐고. 돈을 원해? 나 통장 하나 있어. 여기에 돈 얼마 있을 거야. 비밀번호는 뭐뭐뭐야. 다 부른 거예요. 하지만 잔인한 자오. 이걸로는 성에 안 차. 너 우리가 이대로 풀어주면 경찰에 신고할 거 아니야. 널 어떻게 믿어. 그래서 밧줄로 목을 졸라 죽인 겁니다. 그리고 문제의 그 땅에 묻었던 거예요.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본 게 유리매였습니다. 유리매는요, 무섭기도 하고 어쨌든 나도 공범이니까 신고할 수가 없었어요. 눈 감는 걸 선택했죠. 그 후에 이 둘, 손씨의 친구인 척 가장, 손씨 부모님에게 가서 여러 서류를 받아 손씨로 사칭, 은행에 가서 돈까지 다 뽑았던 겁니다. 자, 모든 게 밝혀졌어요. 그렇다면 주범 자오를 잡아야겠죠.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아무리 찾아도 이놈이 어디로 갔는지 안 보여. 유리매도 연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의 가족들, 친척들, 친구들 다 연락해봐도 모른대. 이 자오를요, 이렇게 무려 13년 동안이나 찾아 헤맵니다. 13년. 그러다 2012년 자오의 옛 친구가 경찰한테 단서를 하나 준 거예요. 자오가 절도 혐의로 1983년 감옥에 간 적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 사건이 벌어지기 약 10년도 더 전에 감옥에 갔었던 거예요. 전과자. 중국은요, 법상 교도소에 가게 되면 우리나라도 그렇죠. 수감자의 지문을 기록해 둔다고 합니다. 바로 경찰, 교도소로 달려갔죠. 지문 확인해 보는데 교도소 데이터베이스에 자오와 비슷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경찰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13년 동안 교도소 플러스 경찰 데이터베이스 정보를 신중하게 수동으로 일일이 다 검색해봐요. 그 결과 쉬젠 웨이라는 남자 한 명이 수면 위로 올라오는데 뭔가 이름만 다를 뿐 등록돼 있는 모든 정보가 자오와 좀 비슷한 것 같아. 거기다 사진이 있는데 사진도 자오랑 좀 비슷하게 생겼어. 결론은 이것저것 다 확인해본 결과 쉬젠 웨이가 자오였습니다. 손씨가 양리로 가명을 쓴 것처럼 이 새끼도 본명은 쉬젠 웨이인데 자오로 가명을 쓰고 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부터 질이 안 좋은 남자니까. 그러니까 바로 살인까지 서스름이 없었던 거죠. 결국 자오는 사형을 선고받았고요. 공범인 유리매는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고 해요. 이 사건이요, 해결하는 데까지 무려 13년이 걸렸습니다. 경찰이 사건을 포기하지 않은 덕분이지 않나 싶네요.
안 잡히는 범인은 없다. 다만 조금 늦을 뿐. 그래서 오늘은 중국에서 발생했던 기가 막힌 한 살인사건을 가지고 왔습니다.